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월요일은 시사시사. 와,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이 일을 무모하게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새삼 입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이 샘솟아 오릅니다. 사실 회차가 거듭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도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입주민 여러분들과 상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뭐 얼마나 했다고 벌써부터 고민이 있다면서 징징거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냥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편집을 하면서 자막 교열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동과 연대의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파람리님 그리고 김용태님 두 분이 아주 상세하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비교해 주시면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추천해 주신 앱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분도 아니고 전문가 두 분이 동시에 추천을 해 주셔서 주저없이 그 앱을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김용태님께서 추천해 주신 클로버 노트까지 지금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늘 자막 작업을 해볼 겁니다. 지금은 제가 녹화 중이어서 과연 결과물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녹화본으로 새 자막 작업을 해보고요. 만약에 아주 잘 되면 진심으로 두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대만큼 잘 안 되면 그것도 제가 미숙한 탓일 테니까 여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을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광주에서 첫 모임을 합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좀 일찍 가서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박승희 열사를 뵙고 싶습니다. 박승희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수요일마다 저희가 독서 코너를 통해서 책을 읽잖아요. 내년이 1991년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4, 5월에 맞춰서 독서 때에는 일어나라 기훈아 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2년에 쓴 책인데 당연히 절판됐습니다. 1991년에 벌어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 광주를 찾아뵙는 김에 우남대첩이라는 사건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태우가 집권했던 1991년 4월 26일 시위 도중에 명지대 신입생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에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이후에 장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열사의 유족들께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도청 앞에서 노제를 하고 광주의 영령들이 잠든 망월동에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태우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87년 투쟁 때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졌던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위협이 됐는지를요. 실제 노태우 정권이 강경대 열사 노제를 서울시청만 아니면 다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대체기가 강경대 열사의 시신을 싣고 연세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노태우가 약속을 어깁니다. 운구 행렬이 가는 곳마다 경찰을 배치해서 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화여대 입구에서 빠져나가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다 질 때쯤 돼서야 공덕동 로타리에서 첫 노제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참 깊은 밤이 돼서야 고속도로에 비로소 운구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세대 사거리에서 이정순 노동자가 분신을 하셨고 전남 보성고등학교 3학년 김철수 열사도 분신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운구 행렬이 광주를 향할 때 광주에서도 이미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운구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경대 열사가 4월 26일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흘 뒤인 4월 29일에 전남대 2학년 박승희 열사께서 노태우 정권 폭거에 항의하면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년 35주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박승희 열사께서 일단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대 열사 운구가 5월 18일 광주로 향했는데 광주 시민분들이 이미 하루 전인 5월 17일부터 전야제를 하면서 열사의 운구를 맞고 노제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가 이걸 또 막은 겁니다. 그래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 또 격렬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운구를 막으니까 광주까지 유해가 도착을 못했던 거죠. 광주 시내 전투가 3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전경들은 도청 앞을 막고 있고 시민들과 학생들은 도청 앞을 뚫고 열사의 노제를 지낼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이 격렬한 투쟁이 이어지던 도중에 19일 새벽 4시쯤에 운구가 운암동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도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4개 중대 병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라는 곳이 시내에서 매우 떨어진 곳이잖아요.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닌 겁니다. 시내버스 종점이 운암동 주공아파트라는데 톨게이트가 여기서도 한 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운구행렬이 막혔다는 소식을 들은 광주 시민들이 외진 곳이었던 톨게이트로 진격을 합니다. 벌써 광주 시민들은 전야제부터 2박 3일을 투쟁한 상태였으니까요. 당연히 지쳐 있었겠죠. 그렇지만 운암동으로 속속 모여든 광주 민중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어내려고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경도 명령을 받은 애들이니까 잘 안 뚫리죠. 치고받고 하는 도중에 19일 오전 1시쯤에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승희 열사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신하신 이후에 20일을 병원에서 버텨주시다가 강경대 열사 운구가 광주로 들어올 그 순간에 생을 마감하신 겁니다. 이 소식이 시위대에 전해졌고 분위기는 뭐 짐작하시는 그대로였을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단번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운구 차량과 만났습니다. 후일담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운구 차량이 도로로 다닐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뜯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배수로를 메워서 운구 차량을 통과시켰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전설의 운암대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19일 밤 10시,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전야제까지 감안하면 꼬박 2박 3일을 넘긴 긴 투쟁 끝에 도청이 보이는 금남로 3가 광주은행 사거리에 강경대 열사 운구가 도착합니다. 이때 모인 광주 시민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광주 인구의 10분의 1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긴 20일 오전 3시 강경대 열사가 마침내 망월동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전남 도경 발표입니다만 운암 대첩 때 광주 시민들이 사용했던 화염병이 무려 8천여 개, 투척된 돌과 보도 블록이 90여 톤이었습니다. 경찰은 64발짜리 다연발 최루탄을 비롯해서 무려 4천여 차례에 걸쳐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경찰 발표에서요. 저는 훨씬 더 많이 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야말로 강경대 열사의 운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가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대첩이 진행되는 동안 운암동 주공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운암동 주민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들 나와서 밥이라도 해줍시다. 거리에 소치 걸리고 쌀 5가마로 1,000인분의 주먹밥과 김밥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교회 신도들이 닭튀김을 나르고요. 시민들이 이불솜과 빈병, 휘발유를 모았습니다. 8천여 개의 화염병,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게 뭐 학생들이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8천여 개의 화염병은 이렇게 광주 시민들의 뜻이 모아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학생들이 간이 진료소를 만들어서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실로
위대한 투쟁이었고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광주를 이번 주 금요일에 찾아뵙습니다. 강경대 열사는 지금 이천민주화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기셨죠? 예, 박승희 열사는 그대로 망월동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 열사를 뵙고 우리 광주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들을 시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사 뭐 할 거냐면 지난주 장동혁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 뒤로 전환길이 엄청 설치고 다니더라고요. 대구시장을 이진숙한테 양보 한 해 만에 코미디를 하고 자빠졌던데 오늘은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앞으로 한국 보수 꼴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느 때처럼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담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이십니다. 먼저 28일 목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김별자님, 홍민철 기자랑 술 드세요님. 예, 아끼는 후배 홍민철 기자하고 꼭 술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별주님, 박별영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9일 금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최별빈님, 권별형님, 겨울바람 쌩쌩님, 8월 구독녀님, 배별민님, 별곰맘님, 이파람님, 재밌땅님, 이별호님, 줄리남편님, 블루썸마리님, 그리고 일본에서 후원해주신 유저 LX4YF17F62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30일 토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신별림님, 멕시코에서님 멀리서 감사드립니다. 완배행님, 응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후원합니다. 방송 잘 듣고님, 이별경님, 엄별이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알못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장동혁이 작년까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 내란 이후에 전환길은 누군지 알았는데 제1야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흔들 정도로 거물이 되셨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거물이 되셨더라고요. 요약하면 듣보잡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 이건데 이 현상을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일단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정치를 하는 그룹의 동지애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단련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어떻게 성공 가도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실패도 하고 시련도 겪고 그걸 함께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을 보면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인정하기 싫지만 이명박, 박근혜까지도 동지들을 모으고 실패를 겪으면서 단련의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윤석열에서 깨져버립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해봤습니까? 동지가 있습니까? 김건희 하나 있죠. 예. 당연히 동지의 따위가 없습니다. 부부에는 있었을지 몰라도요. 그리고 시련을 함께 겪어낸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뜬금없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이러면 사실 그냥 이런 미친 새끼는 정치계에서 박살이 나고 퇴출이 돼야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라면 와, 우리가 미쳤구나. 저런 새끼한테 보수의 운명을 맡겼다니, 야, 정신 차리고 지금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어게인, 윤석열의 망령이 다시 제1야당을 뒤덮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보수가 수구 꼴통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만 일단 보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신격화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쟤들한테는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 윤석열하고 상관없이요. 신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는 지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우리나라 보수 정치의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동지를 규합하고 정치 일선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단련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진보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정치인들이 운동, 무브먼트의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도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운동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지역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진보는 사회 곳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동지를 규합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겪을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운동, 지역운동, 노조운동, 협동조합운동,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학생운동 경험도 당연히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보수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뭐 모임이라고 해봐야 새마을운동 이런 거니까 동지를 규합하고 단련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동지를 규합하고 정치를 단련할 때 이런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그걸 다 정치 공간에서만 해결을 했으니까요. 이래서 유능한, 그러니까 여기서 유능한이란 정치적으로 유능한, 즉 동지를 규합하고 정치적 문제를 헤쳐나갈 뚝심과 유연성 있는 인재들이 보수에 등장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성장하는 걸 봤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성남시민운동부터 차근차근 커나오는 걸 봤잖아요. 보수가 이게 없습니다. 성장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치가 종교가 됩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차근차근 커나갈 운동의 공간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수의 지도자들 계보를 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새끼들이 쿠데타로 집권을 하잖아요. 집권하기 전에 우리가 쟤들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군인 새끼들이 내가 대통령이다 이 지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보수예요. 쟤들을 지지하고 싶어요. 지지할 근거가 없잖아요. 이럴 때 해결책이 간단한 겁니다. 저 인간은 그냥 하늘이 내려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박정희 동상 앞에서 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박정희 신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 전하 못난 우리가 전하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길바닥에 누워서 울부짖잖아요. 가스통들이요. 저건 정상적인 정치적 지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윤석열이 잘하고 못하고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지금 보수는 이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보수의 확장성에 유리한지 논쟁도 해야 돼요. 이런 걸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할 판인데 지금 그런 이성이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이 신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그냥 할렐루야인 겁니다. 장동혁, 전한길은 윤석열의 사제들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한 짓인데 쟤들이 왜 저럴까요? 제가 경제 속살 시절에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잉여인간 개념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 철학이나 정신분석학, 심리학 분야의 대부분 연구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독일에 나치가 집권을 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이 이유를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분명합니다. 뭐냐?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가 그렇다는 거죠. 정신분석학과 심리학계의 거장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심리를 매우 정교하게 파헤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신이었잖아요. 프롬은 아니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민중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는데 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의 말에 맹종하는 존재가 됐는지 이걸 분석을 합니다. 중세사회까지 보면 민중들은 종교와
봉건이라는 제도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민중들이 스스로 뭘 결정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귀족이 까라는 대로 까고 왕이 까라는 대로 까고 가끔 아씨 이렇게 까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가 되면 교황이 그게 신의 뜻이야 이씨 까라면 까 이러니까 그냥 또 까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매우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행한데 불행하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면 뭘 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할 때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없는 겁니다.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안 불행한 거죠. 그리고 그 삶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누가 명령해주고 누가 지도해주고 이런 삶에서요.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구교, 카톨릭, 교황의 권위로부터 세상을 어느 정도 해방시켜줬죠. 그런데 사실 신교를 이끌었던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들 주장을 보면 인간은 원래 엿도 아닌 존재다 이런 주장입니다. 인간이 뭔데 감히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지랄이세요. 오로지 인간은 신의 은총에 매달려야지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도 개인의 자유보다는 복종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발전하고 더 나은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민중들이 투쟁을 하죠. 그래서 민중들에게 자유가 부여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사회가 들어서고 보니까 하필이면 경제제도가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주의의 핵심 이념은 개인주의입니다. 네 옆 사람이 경쟁자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한 이념입니다. 이러니 정치적으로는 나한테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는데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각 개인이 완전히 고립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어려운데 내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과거에는 함께 마을 주민들끼리 머리 맞대고 협동해서 해결을 했던 일을 이제는 너 혼자 해결해. 네 옆 사람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야. 이래 버리는 거죠. 즉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이 함께 주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왕 책임이었잖아요. 왕이 이게 다 짐이 부족한 탓이다 이러면서 기우제를 지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가뭄이 들면 네 책임인 겁니다. 도움을 어디 청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유라는 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도피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첫째, 나는 내가 뭘 결정을 못하겠어요. 누가 나 대신 다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권위주의에 복종하는 겁니다. 둘째, 자꾸 뭘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프롬은 이걸 파괴성, 디스트럭티브니스라고 부르는데 내가 뭘 결정할 능력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외부로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때려 부수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셋째, 자동적 동조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걸 선택합니다. 뭔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이게 맞아 이러면 그 속에서 맞아 그게 맞지 라고 외치는 게 편하다는 거죠. 민중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자주적 결정권을 가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히틀러를 신봉하는가? 독일 민중은 내가 뭘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필이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박살나는 바람에 경제가 파탄이 났고요. 그러니까 나 자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누가 모든 걸 나 대신 쌈박하게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전쟁을 하잖아요. 유대인을 패주겠다네요. 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거죠. 그러면 그 군중 속에 숨는 게 편해집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망령이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때의 모습이 완벽하게 재현이 됐습니다. 무려 85년 전 에리 프롬이 지금 한국 사회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길바닥에서 전화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이러면서 전환길에 열광하고 아니 상식적으로요.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 박살날 위기인데 장동혁이 웬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아무리 아사리판이고 간단해 보여도요. 장동혁 따위의 리더십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 정신 좀 박힌 사람들은 아마 기겁할걸요. 장동혁? 저 사람으로 어떻게 해? 감이 안 돼. 우린 망했어.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됐잖아요. 심지어 전직 대선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꺾고요. 이게 왜 됐겠냐고요. 신이 점지하신 겁니다. 예. 신이 전한길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동혁을 점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자주적인 민중들은 신의 점지를 따르는 겁니다. 얘들이 윤석열의 계엄을 왜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계엄은 이런 비자주적 민중들에게 생명수 복음 같은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그랬거든요. 군인들이 다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결정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게다가 내재된 폭력성이 있는데 군인들이 유대인 패듯이 빨갱이들을 패준다는데요.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열립니까? 여기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종교의 영역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간단한 설문이 하나 있는데 편하실 때 이 화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독일 철학자 테오도 아도르노의 주장입니다. 아도르노 역시 나치 추종자들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학자인데 맥락이 다 비슷합니다. 다만 프롬이 이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했다면 아도르노는 개인의 심리를 좀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결론과 맥락은 비슷하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아도르노 주장의 핵심은 권위에 유독 잘 복종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비자주적인 인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점수를 매겨요. 이걸 파시즘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 심심풀이로 한번 보시죠. 동의 혹은 비동의라고 대답을 하셔야 하는 문항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따르는 게 낫다. 동의냐 비동의냐. 범법자와 사회에 해로운 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동의냐 비동의냐. 부모가 하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다. 동의냐 비동의냐. 사람의 성격은 별자리나 태어난 날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동의 비동의.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존경받아야 한다. 동의 비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이기적이다. 동의 비동의. 오늘날 사회 문제는 외부 집단들이 꾸미는 음모 때문이다. 동의 비동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은 사회를 타락시킨다. 동의 비동의. 이런 질문들입니다. 동의가 많을수록 자주성이 결여되고 신적인 존재에 의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일이 없느냐?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자주성을 버리고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보 진영에도 가끔 있죠. 예. 제가 진짜 기함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정열 판사라고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판사 시절에 좀 튀는 판결로 유명했고 이명박 때 카카새끼 짬뽕 트위터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그래서 한동안 진보진영 사람으로 인식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인 2018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꼭 민주공화국이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왕조를 여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은 뭐 농담이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농담은 사석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중에게 주어진 이 권리, 우리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이 권리는 프랑스 대혁명 때 무려 50만 명이 목숨을 바쳐서 얻어낸 겁니다. 그렇게 얻어낸 우리의 권리라고요. 그런데 이정열 판사가 뭔데 왕조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상에서 하냐고요.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좋아도요. 수십만 명의 목숨 위에서 이제 겨우 싹을 틔운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할 권리는
그 누구한테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진보 진영은 보수에 비해서 이런 성향이 훨씬 약해요. 그리고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니들도 똑같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보는 운동이라는 토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있고요. 노조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요. 동지들을 규합하고 운동을 해나가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민중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단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진보가 보수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게 매우 아름답고 숭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학생운동 경험이 짧게 있지만 안에서 보면요. 엉망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자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투, 시기, 정치적인 칼질들, 말로 다 담기 어려운 끔찍한 것들이 많아요. 지역운동이요? 아유, 이야기 들어보면 아수라장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원이 격돌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름답고 숭고하게 마무리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율을 합니다. 동지들과 경험을 쌓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가 성장을 해요.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몸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모임, 소모임 이런 게 우리나라 정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냥 아름답지 않아요.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부딪히고 실망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면서 정치가 성장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쟤들이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라면 정말 회복이 어렵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때만 해도 저 종교인들이 소수파였는데 이제 윤석열교, 심지어 웃긴 건 이 윤석열교에서 윤석열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이념, 정확히 말하면 계엄이라는 이념, 나 대신 신이 다 결정해주고 나 대신 신이 다 남을 패주고 이 비자주적인 열망이 국민의힘 주류가 됐다는 사실에 쟤들이 진짜 엿이 제대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쟤들이 망한 건 쟤들 일이고요. 우리는 또다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답고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독서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